예, 이제 그 시장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과서 27쪽에 보면 가로 3번에 정부 실패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변천 과정이 그게. 그럼 뭐다? 처음에 스미스가 야 시장 개입하지 마 했어요. 근데 문제 생겼죠? 시장 실패. 그러니까 개입을 했어요. 근데 정부가 개입했는데 정부 개입의 결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까 실패 앞에 무슨 말을 붙인 거예요? 정부란 말을 붙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장 실패는 시장에서 문제 발생했다. 정부 실패는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놓고 의미 정도만 알면 되고 그 동그라미 2번의 원인 같은 거는 굳이 내용 필요 없고요. 그건 자주 반복해서 보시기만 하셔도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소득 불평등 지표 나오는데 자, 소득 불평등 지표 같은 것들은 크게 지금 당장 쓸모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넘어가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기시면 제2장 토지 정책이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분명히 앞에서 부동산 문제가 크게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로 나뉘어졌죠.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책이 정책이니까 토지 문제 해결 대책이 토지 정책이고 주택 문제 해결 대책이 주택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보니까 토지 정책 수단 그래가지고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용 규제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최근에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내용 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종류 갖고 물어봐요.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직접 개입에서 보시면 공영개발이다, 토지 은행 제도다, 도시개발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몇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근데 간접 개입은요, 주로 금자 돌립니다. 간접 개입 무슨 자 돌림? 금자 돌림. 자, 보조금, 부담금, 그리고 조세는요, 조세는 다른 말로 바꾸면 세금이잖아요. 그럼 세금, 그 다음에 각종 금융지원, 금융상 지원할 때 뭐다? 금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자 돌림은 간접 개입으로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요번에 24회 문제에 요걸 물어보면서 이제 금자 돌림은 하도 많이 써먹으니까 사람들이 금방 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어떻게 바꾸냐면 대부 비율 이렇게 바꿨다. 대부 비율. 근데 여러분, 아니 이건 지금 못 들어보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부 비율이 뭐냐? 은행에서 우리 그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융자해주는 돈의 비율이에요. 그럼 대부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돈을 많이 빌려올 수 있다는 뜻이고 대부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많이 빌릴 수 없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어때요? 대부비율을 올리거나 낮추는 것도 금융상 지원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좀 말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용 규제는 가장 대표적으로 지역지구제 그리고 각종 인허가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래에 보시면 2번에 토지정책의 종류 그래가지고 가로 1번에 지역지구제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가로 2번에서 토지은행제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토지정책 수단이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수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행스럽게도 토지정책으로 나오는 문제는 그 두 가지가 90%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역지구제와 토지은행제도만 정확히 공부를 해 놓으셔도 그 토지정책 관련된 문제가 10문제가 나온다면 9문제는 그것만 가지고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문제가 나왔다. 이제 그런데 토지은행제도가 아닌 또는 지역지구제가 아닌 문제가 나왔다. 그 말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출제자 입장에서 이렇게 내면 틀리겠지 의도를 갖고 내는 문제는 선생님들도 예측 못하고요. 그 문제는 출제자의 명예를 살리고자 틀려주는 게 예의입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이번 24회 문제에서도 그런 문제가 3문제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3문제예요.
기껏 나와봤자 세 문제라고. 듣도 보도 못했던 문제는 세 문제라고. 그럼 나머지 37문제는 배웠던 내용 안에서 출제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뽑은 적 없어요. 교재가 문제예요. 이런 어떤 내용은 그 뭐 유명한 그 영화의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건 변명이에요. 변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일은 없었지 않았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그럼 37문제 중에 그럼 24문제 맞추는 건데 찍어서라도. 그래서 요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변명 필요 없이, 아니 톡 하놓고 말해볼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60 이상을 일단은 무조건 맞았다 라고 한다면 남들이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이 신청에 관심이나 가지시겠냐고. 그렇잖아요. 내가 60을 이상 어떤 찍든 뭐하든 간에 60 이상 맞았잖아. 내 상태가 지금 합격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 진심으로 한두 문제로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신청을 하고자 하시겠냐고. 마음을 열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안 할 거야 아마. 그리고 누가 이 신청 때문에 막 정말 애타게 여기저기 뛰어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걸 뒤집어 말한다면 우리는 그 이 신청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 처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선 지금 어렵더라도 이 어려운 내용을 정말 반복하고 열심히 해놔서 우리가 당당하게 합격을 하자는 거예요. 물론 실력 좋은 분들도 그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운이 나빠가지고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안 보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막 너무 긴장이 된 나머지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이럴 때가 있던 진짜로. 그런 분들에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뭐다? 실력을 일단은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운을 따져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지역지구제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 원래 거기 책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지역지구제의 시행 목적은 첫 번째,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익이 나오는 경우예요. 불이익이 나오는 경우예요. 불이익이 나오는 경우를 부의 외부 효과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볼게요. 여기 A 동네, B 동네가 있어요. 근데 가까이 위치한 동네니까 이웃한 지역이다, 이웃한 동네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A 동네는요, 공장이 세워져 있고 바로 이웃한 B 동네는 주택이 위치해 있대요. 그럼 이걸 쉽게 말하면 공장 옆에 뭐 있다? 집이 있다. 그렇죠. 공장 옆에 집이 있어요. 또 용도로 따지면 공업 용도와 주거 용도가 혼합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공장 옆에 집이 있으면 그 집값은 떨어지죠.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뭐냐? 처음부터 공장이 세워진 의도나 목적 자체가 바로 이웃한 집값을 떨어뜨리는 데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럼 의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근데 집값이 하락한다는 결과는 이익이다 불이익이다? 불이익이죠. 그렇죠? 따라서 공장 옆에 위치한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정부가 이 지역에 개입을 하여 이 지역 전체를 오직 주거 용도로만, 자, 전용한다는 것은 특정 용도로만 이용하도록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거 전용 지역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지금까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던, 즉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었던 공장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위치할 수 없죠. 그럼 다른 곳으로 이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 이 말을 우리는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된다 또는 감소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Understand?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그래서 지역지구제란 특정 지역을 그 지역에 맞는 용도로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이때 우리 아까 복습해봐요. 전 시간에 시장 실패 배웠잖아요. 근데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시장 실패의 뜻이 뭐였어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를 시장 실패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인 외부 효과를 제거시킨다는 것은 결국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효율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이게 제거되면 시장 실패를 수정, 즉 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장이 두 가지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떻게 나온다? 지역지구제는 토지의 용도를 또는 어떤 특정 지역의 용도를 그 용도에 맞게끔 규제함으로써 뭐다?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되면 시장 실패가 해결되는 거니까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게 또 단기와 장기로 구별되는데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단기가 어떤 뜻이다? 단기란 말의 뜻이 뭐다? 공급이 증가될 수 없는 짧은 기간이 뭐다? 단기. 그럼 결국 공급이 증가될 수 있는 기간은 장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떻게 비교합니까? 모든 정책의 효과는 단기 효과, 장기 효과 나눠지는데 단기란 말 나오면 문장 속에 수요라는 말만 있지 공급이란 말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장기는 공급이 증가될 수 있으니까 그 효과 속에 뭐가 들어간다? 공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그래서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자? 단기 수요, 장기 공급. 아시겠죠? 단기란 말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그 속에 어떤 말 쓸 수 없어요? 공급이란 말 쓸 수 없는 거예요. 장기가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간다? 공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봐봐요. 단기 효과 얘기합니다. 쓰지 않을게요. 생각합시다.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됐어요. 그럼 그림을 보시면서 그렇다면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었다면 더 이상 이 동네에 집값이 하락할 위험이 그만큼 줄었죠. 공장 다른 곳 넘어갔으니까 이제 집값이 떨어질 위험이 그만큼 줄어든 셈 아닙니까? 그럼 소문이 어떻게 퍼지냐면 야, 이제 그 동네 연탄 공장 다른 곳 갔대. 이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대. 그래? 이제 그 동네 집 사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오케이? 그런데 우리 시험 지문에 연탄 공장이 다른 곳 가니까 그 동네 집값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됨으로써 해당 지역, 그 지역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걸 우리 시대로 해석하면 공장이 다른 곳 넘어가니까 집값이 떨어질 위험이 줄어들어서 그 동네에 주택 구입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근데 단기니까 공급은 그대로인데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지 않니? 이것이 바로 뭐다? 단기 효과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장기는 공급을 늘릴 수 있죠. 근데 분명히 단기적으로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주택 공급자들이 어떤 생각한다? 이 동네에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하면 다른 지역보다는 집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이익이 많아지겠다 싶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동네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럼 공급이 는다는 것은 주택의 양이 양적으로 많아진다. 즉 귀해진다, 흔해진다. 흔해지겠죠? 그럼 장기적으로는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이걸 굳이 단기와 장기를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묶어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별거 아니에요. 공장이 있던 지역에서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면 그 지역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 지역의 집값이 오르게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의 주택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단기에 올랐던 집값이 장기에는 내려간다. 오케이? 이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 교과서라든지 문제에서는 예쁘게 포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지역지구제 시행 시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주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단기에 상승했던 주택 가격이 원래 수준을 회복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 말은 뭐예요? 단기에 올랐죠? 그럼 장기 내려갔죠? 어디까지 내려간다? 오르기 전에 가격만큼 내려간다. 그걸 우리가 단기 균형 가격 수준을 회복한다. 이렇게 말을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결국 뭐예요? 말만 어렵게 쓸 뿐이지 내용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개론은요, 처음에 개념을 잘 잡아놓고 말뜻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정말 쉬울 수도 있는 과목이에요. 근데 왜 어렵다고만 느끼느냐? 아니, 말뜻을 이해하기 전에 또는 구조를 파악하기 전에 그냥 외우려고 달려드니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이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때요? 요게 이제 물론 나중에 가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또 다시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요 정도만 알아도 구조는 파악 다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재작년에 이렇게 문제 나왔어요.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지역지구제는 정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킴에 그 목적이 있다 그랬어. 맞아요, 틀려요? 부의 외부 효과 제거가 목적이지 정의 외부 효과 제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다 맞았는데 부자를 정이라고 한 글자만 바꿨잖아요. 그렇죠? 원래 무슨 외부 효과 제거다? 부의 외부 효과 제거의 목적이 있죠. 이걸 정의 외부 효과 제거의 목적이 있다 해서 틀리게 만들었다고. 그런데 그 문제를 절반가량이 틀렸어요. 왜냐? 외웠거든. 외운 사람 입장에서는 정부 한 글자 차이밖에 없으니까 되게 어렵게 느낄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봐요. 물론 정의 외부 효과도 좋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시장 실패의 원인 중 하나니까. 근데 상식적으로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익이 나오는 경우가 정이잖아요. 그걸 굳이 의도적으로 제거시킬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이익이 나올 때는 그걸 제거시켜야 되겠지만 굳이 이익이 나오는데 그 이익을 제거시킬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게 말이 되냐고 도대체. 오케이? 근데 말뜻을 해석하는 습관이 아니라 문장만을 외웠던 습관이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죠. 한 글자 차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외우시는 사람들은 절대 이 점수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겠죠.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외운 대로만 나왔다. 이러면 따봉. 정말 따봉. 외운 대로만 나왔다. 그럼 정말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합격 수기를 잘못 쓰는 거예요. 뭐냐? 자기가 잘해서 합격한 게 아니고 외웠는데 잘못한 학습이었는데 하필 그 시험에서 외운 대로만 나오고 난이도가 낮았던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의 전부이다 보니까 뭐 외워도 된다 이런 식으로 술 쓴다고. 그러면 초보 입장에서는 선행 경험을 하셨던 분들의 합격 수기는 뭐라고 할까? 먼저 경험해봤던 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셨구나. 그럼 이거에 맞춰서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쓰신 분도 잘못된 건 아니고 그걸 보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분도 잘못된 건 없어. 그러나 처음에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지역지구제거든요.
그럼 토지은행이 뭐냐? 토지은행은 다른 말로 비축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행 그러면 뭘 넣어요, 은행이? 뭘 넣어놔요? 돈을 넣어놔요. 그렇죠. 뭐 현금을 넣어놓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을 보관하는 어떤 기능을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은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 맡겨놓는 거 예금한다 그러는데 은행에 예금해 놓은 그 돈은 지금 쓸 돈, 나중에 쓸 돈. 나중에 쓸 돈. 하루라도 나중에 쓸 돈을 예금해 놓지 지금 당장 쓸 돈은 미리 찾아가지고 주머니에 가지고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 예금된 돈은 나중에 쓸 돈이에요. 근데 이 앞에는, 은행 앞에는 지금 어떤 단어가 붙었어요? 토지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 땅도, 이 토지도 지금 쓸 땅, 나중에 쓸 땅. 나중에 쓸 땅.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2년 후 또는 뭐 3년 후, 5년 후, 일정 기간 후 미래에 사용할 토지를 미리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토지 은행 또는 토지 비축이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쓸 땅, 나중에 쓸 땅 이걸 미리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 그랬죠. 비축해 놓고 있다 그랬죠. 이거 여기서 한번 개념을 출발해 보세요. 여러분 땅값이라는 게요.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성향은 있어도 내려가는 성향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땅값이 내려갈 때도 있긴 하죠. 그것은 단순히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거래가 좀 규제가 뭐 강화되거나 하는 이유 때문에 주춤한 나머지 거래가 줄어들림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있어도 땅값은 일반적으로 올라가지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요. 5년 후에 5년 지난 그 시점에 가서 땅을 구입하려면 5년 전에 미리 살 때보다는 땅값이 비싸겠죠. 그래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5년 후고 이게 5년 전이다. 그럼 토지은행은 벌써 5년 후에 사용할 땅을 5년 전 현재 미리 매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땅값 수준을 따져본다면 예컨대 5년 후가 되면 평당 100만 원인 땅값이 5년 전에 미리 매입하면 평당 한 뭐 30만 원의 매입이 가능하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때요? 평당 30만 원에 매입을 해서 비축해 놓고 있다면 어느 정도 마진, 이윤을 붙여서 5년 후에 팔아먹더라도 그 땅을 매입하는, 다시 5년 후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때요? 5년 후 평당 100만 원 주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싼 값에 필요한 땅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컨대 지금 평당 30만 원 샀죠? 근데 이 사람이 5년 후에 팔 때 평당 10만 원 붙여서 팔 때 그래봤자 4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쪽을 비교해 본다면 5년 후에 필요한 그 시점에 가서 토지를 구입할 때보다는 미리 매입한 땅을 구입할 때가 평당 60만 원만큼 비용을 덜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말을 예쁘게 포장하면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대량의 토지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말 가능합니까? 아니 5년 후가 되면 평당 100만 원짜리 땅인데 5년 전에 평당 30만 원 주고 샀대요. 거기에 10만 원 이윤을 붙여서 팔더라도 5년 후에 땅 사는 사람 입장에선 40만 원의 대가만 지불하면 그거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토지의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원래 토지은행제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형태의 문장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 보자는 얘기입니다. 토지은행 또는 토지비축제도란 공공이, 민간 아니에요. 공공이 장래의 토지 수요에 대비하여 사전에 대량의 토지를 매입 비축한 후 장래의 토지 수요자에게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해 주는 제도 이렇게 말이 나와요. 오케이? 근데 잘 생각해 봐요. 대량의 토지를 사전에 미리 매입하여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토지를 분양, 팔아먹거나 임대, 빌려주는 제도가 뭐다? 토지 비축이에요. 그러면 5년 후든 10년 후든 그때 가서 미리 비축된 땅을 매입, 사는 입장 또는 임차, 빌리는 입장에선 10년 후, 5년 후의 땅값보다 훨씬 싼 값에 그 토지를 살 수도 있고 빌려서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보다 저렴한 토지의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요. 생각해 보세요. 대량의 토지를 미리 매입해 놓으니까 예컨대 1000만 평의 토지를 미리 매입해 놓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미리 대량의 토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컨대 1000만 평 중에서 요거 한 300만 평은 요거 주거 용도로 공급해야지. 또 뭐 200만 평은 상업 용도로 공급하고 뭐 500만 평 중에서 뭐 200만 평은 공업 용도로 제공하고 나머지 300만 평은 공공용 토지로 비축해 놔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놀랬네. 저도 지금 어렵다 잘못할 뻔했어요. 예. 이런 경우가 문제 다 풀고 마킹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마킹.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런 경우 있죠. 답안지에는 4번 돼 있고 마킹은 4번 해놓고 시험지는 3번 돼 있는 경우. 예. 그래서 나는 합격했다라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면 한 문제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우리 이게 매년마다 어떤 경험을 하냐면 하셨는데 점수를 매겨보니까 선생님 저 이름 잘못 쓴 거 아닐까요? 마킹이 잘못된 게 아닐까요? 뭐 수험번호 잘못하는 거 아닐까요? 막 그래요. 우리의 답변 그럴 일은 없다. 그럴 일은 없다. 마킹을 잘못해 틀리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일은 있어요. 근데 수험번호 잘못 써서 틀린 경우 없습니다. 왜? 수험번호하고 이름 안 맞잖아요. 그러면 수기로 다 비교해서 직원들이 다 눈으로 비교해서 연락 와요. 잘못 쓴 거 아니냐 해가지고 거기서 다 해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그거 잘못해지는 거는 제로에 제로. 아시겠어요? 어디서 비겁한 변명들을 하고 있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 정답을 잘못 쓴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마킹 잘못한 거. 근데 이름은 맞는데 수험번호가 잘못돼 있어. 근데 그런 수험번호에 그런 사람이 없어. 이것은 뭐예요? 뭔가 실수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구제해 줍니다. 일일이 다 대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웃긴 게 또 뭔지 아십니까? 왠지 내 느낌으로 뭔가 잘못 표기한 것 같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말 0.00001% 정도가 있을까 말까. 그래요. 왠지 모르게 내가 표시한 게 다 맞게끔 표기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예쁘게 표현하면, 근데 조금 전에 제가 공공이 그랬잖아요. 공공이, 이 말은 민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그 토지주택공사 아시죠? 토지주택공사가 이 토지은행제도의 시행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 제도는 누가 시행한다? 토지주택공사가. 근데요, 왜 그러냐면 땅을 미리 매입해서 비축하려면 아무리 미리 매입하니까 나중에 살 때보다는 땅값이 싸다 할지라도 대량의 토지를 한꺼번에 매입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각 무슨 공사 돌림 중에서 그나마 가장 돈 많은 게 토지주택공사래요. 그래서 가장 돈 많은 그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가 이 제도를 시행합니다. 저는 근데요,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국정감사니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토지주택공사도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속된 말 땅 장사 했다고. 그럼 이익이 남으면 남았지 미치고 절대로 안 판다고. 그렇게 수십 년간 땅 장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그렇게 많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뭔가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작용하지 않았는가라고 그냥 예측을 할 뿐이지 그렇다고 저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적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어쨌든
그래서 부채가 엄청나요. 어쨌든 그래서 그나마 가장 돈이 많은 게 어디다? 토지주택공사.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합니다. 근데 봐봐요. 만약에요, 민간이 이 제도 시행하면 민간 업자 입장에서 평당 30만 원 주고 샀다가 나중에 10만 원, 20만 원 붙여서 팔면 그 모든 이익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 민간 업자에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토지주택공사는 민간이 아니고 공공이야. 그럼 공공이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민간에게 돌아갈 어떤 개발 이익을 사전에 환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도, 토지은행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다? 미리 매입해서 싼 값에 공급이 가능하니까 대량의 토지를 상대방이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저렴하게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공공이 이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민간에게 돌아갈 개발 이익을 사전에 환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거기 교과서 보시면 장점, 단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 1, 2, 3, 4월 거치면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짧게 끊어가지고 그런 정도 가볍게 보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제도 시행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만약에 토지주택공사가 뭐 경기도 양평 일대의 땅을 수백만 평 매입했다라는 소문이 또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 우리 어떤 생각 들어요? 가만, 토지주택공사가 괜히 그 땅을 매입하진 않았을 텐데, 그럼 언젠가는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다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나도 그 지역 일대, 거기에 좀 주변 다른 토지를 좀 매입하면 나중에 돈이 좀 되겠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야 안 돼요? 들어요. 그건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수험생이 공통적인 생각일 걸 아마.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은 투기를 억제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잘못 시행되면 투기를 억제하는 대책이 적절히 수립되지 않는 이상 투기를 억제해야 될 공공에 의하여 오히려 투기가 조장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오케이? 이게 좀 촉진된다, 조장된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냥 외울 것이 아니고, 그러네? 토지주택공사가 어느 동네 땅 왕창 많이 사놓으면 누구라도 그 동네 언젠가 개발된다는 거 다 예측할 수 있고, 당연히 그 동네 주변에 다른 땅 사놓으면 언젠간 이게 묻어만 놔도 언젠가는 좀 큰 이익을 얻어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기를 억제해야 될 정부에 의해서 투기가 촉진되고 조장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생각하시라니까, 생각. 아, 이러면 이렇게 되겠네. 이 생각하면 외우 분량이 확 줄잖아요. 근데 그냥 무대표로 막 외웠다가 가만히 이게 지역지구제의 장점인가, 토지은행제도의 장점인가, 이게 전부 혼란이 온단 말이야. 외웠으니까 그냥. 아시겠죠? 그리고 그냥 외운 내용은요, 문제를 풀 때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이제 이게 정보가 이게 유출돼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머릿속에 있는데 그 정보를 빼서 문제를 풀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아는 문제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단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이해했다, 내가 생각해서 알았다는 것은 곧바로 문장을 보자마자 정보가 머리에서 팍팍팍 나오면서 맞다 틀리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전부 다 이해예요, 이게. 그 참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때요? 지역지구제, 토지은행제도 아주 간략하게 양쪽 다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다? 토지은행제도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왜? 토지를 매입해서 나중에 토지를 매각하면 공급하는 셈이잖아요. 그럼 직접 정부가 토지 공급자 역할을 하니까 직접 개입이야, 토지는. 근데 지역지구제는 토지의 용도를 지역 특성에 맞게끔 규제하는 거니까 직접 개입이 아니라 이용 규제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정책의 수단 성격이 다르다는 거.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토지 정책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주택 문제 해결 대책인 주택 정책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주택 정책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또 봐봐요.
여러분이 정부 입장이라면 주택정책의 포커스, 중점은 어디에 맞출까요? 여러분, 단적으로 물가가 오르든 내리든 경기가 좋든 나쁘든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소득 수준 일정 이상의 분들은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항상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저소득층 또는 뭐 하위 계층, 이런 분들이 또 서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정책은 그 형태, 종류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모든 주택정책의 기본적 목표는 저소득층 또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소득이 낮은 분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한다면 집값이 올라가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집값이 떨어져야만 소득이 낮은 분들도 내 집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시장에 형성된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릴 게 말씀 없으니까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 들어봤어요? 분양가 상한제.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상한이니까 분양가를 예컨대 1억으로 정해놓으면 그 1억이 상한선이면 1억 이상 못 받게 만드는 게 분양가 상한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원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딱 봐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2억이다. 근데 2억이 너무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분양가를 상한선을 설정해 놓고 그 이상 못 받게 만들어 놓는 거. 그러면 원래 시장에서는 2억에 거래되는 물건인데 분양가 상한제 설정하면 1억이면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소득이 낮은 분들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택정책은 그 유형을 구분해 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첫째는 분양가 정책이 있고, 여기서 분양가 정책이라는 말은 가격이거든요. 이게 뭐다?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임대주택 정책. 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 정책과 임대주택 정책으로 주택 정책을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분양가 정책을 다시 구분하면 분양가 규제가 있고 분양가 자율화, 이 두 가지 정책 수단으로 다시 나누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오케이? 예. 근데 이것도 말이죠. 요 앞에 분양가는 똑같잖아요. 그럼 어때요? 분양가가 뭐예요? 분양 가격이겠죠. 근데 분양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묶어놓으면 통제 또는 규제가 될 것이고, 알아서 받아 풀어주는 건 자율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으로는 분양가 규제가 먼저 있었을까요? 자율화가 먼저 있었을까요? 봐봐요. 묶었으니 풀어준다는 말이 있지. 풀어놨는데 묶어준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양가를 묶어서 이거 이상 받으면 죽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역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럴 바엔 차라리 풀어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풀어주는 자율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규제를 지나면 분양가 자율화가 나오는 거죠. 예컨대 우리 지금 정책 수단도 처음에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분양가 상한제를 채택했다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전국적으로 다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분양가가 상한제가 폐지가 됐다는 건 분양가 자율화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풀어주면 뭐해? 응?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소득이 별로 없다 보니까 미분양 주택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럼 얘들도 눈물을 머금고 또 여러 가지 파격적인 조건을 갖다 붙이면서 미분양 물량 재고 처리, 땡 처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알아요? 그렇게 할인 조건을 파격적인 분양을 하더라도 손해 안 본다는 거.
그 말은 얼마나 거품이 많이 있고 얼마나 건설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이 많다는 게 반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좀 돈이 좀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야 또 양도 차익도 좀 노려볼 수 있고 말이요. 또 투자 결과 또 이익도 좀 많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관점 본다면 우리가 어떤 양도 차익을 목적으로 거래 시 그 가격들을 높여버리게 되면 그 결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은 평생 내 집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격을 높여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도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고, 또 그 결과 평생 동안 내 집 한번 가져보지 못하는 것이 안 불쌍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얻으시면 좀 기부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시다. 근데 분양가 규제에 반대가 자유하겠죠. 이것도 공부하실 때 어차피 묶어주는 걸 풀어주는 게 자율화 아닙니까? 그럼 묶는다의 반대가 자율이니까, 규제의 반대가 자율이니까 분양가 규제 정책의 효과를 공부하신 뒤에 그 내용을 거꾸로 뒤집으시면 뭐가 된다? 분양가 자율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 분양가 규제를 다른 말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요 제도의 성격이 뭐냐면 최고 가격제에 해당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분양가 규제 상한제는 가격 통제 수단으로 보면 무슨 가격제? 최고 가격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최고 가격제가 어떤 내용이냐면, 잘 봐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시장 가격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시가의 시가. 시가가 이렇다. 그런데 이때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가격을 통제 가격 또는 규제 가격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시장에서는 1억에 거래되는 물건인데 정부가 이 물건의 가격을 예컨대 5천만 원으로 통제했다. 그러면 시장 가격보다 정부에 의한 통제 가격이 높은 수준, 낮은 수준. 낮은 수준이죠. 이렇게 통제할 때 이 가격을 최고 가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최고의 고는 높을 고인데, 높을 고란 말이에요. 최고의 고가 높을 고인데, 아니 분명히 통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은데 왜 어떻게 높을 고를 쓰냐? 낮을 저를 써야지. 최저 가격 그래야지. 어떻게 최고 가격이라고 하느냐?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왜 최고 가격이냐? 칠판 보세요. 지금 정부가 설정한 통제 가격이 얼마죠? 5천이죠. 응? 그런데 5천만 원으로 가격을 통제한다는 것은 공급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 얼마까지다? 5천만 원까지다. 그 점에서 최고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부가 건설업자한테 너 5천만 원 이상 받으면 아주 그냥 결단 낼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5천만 원 이상 받으면 너 죽는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한의 가격은 5천만 원까지밖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5천만 원이 최고 가격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의미 자체는 뭐다? 의미로 말할 때는 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가 최고 가격제이다. 아시겠죠? 근데 왜 낮은 수준인데 높을 걸로 쓰느냐? 그 이상 받을 수 없게끔 하니까. 오케이? 이런 의미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가격 통제는 최고 가격제가 있으면 최저 가격제도 있거든요.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시험에 최저 가격이라는 말은 나오질 않아.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만약 문장을 딱 읽고 있는데 최저 가격이란 말이 그 문장 속에 있다면 읽기 중단.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X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분양가 규제가 최고 가격제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은 시가보다 분양가를 싸게 비싸게 그러니까 낮은 수준이나 싸게 통제하는 제도가 뭐다?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1억짜리 아파트가 분양가가 5천이래. 나 같아도 사.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다? 저소득층의 뭐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킨다. 또는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한다. 뭐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말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단기는 수요죠. 장기는 공급이고. 그렇죠? 그럼 단기적으로 집값 떨어진 셈 아니야. 1억짜리가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분양가가 인하된 거 아니에요. 그럼 분양가가 인하됐으면 싸다 싶으니까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너도 나도 사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기는 좀 효과가 있는 게 이게. 근데 장기는 공급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건설업자 입장, 공급자 입장이라면 1억에 팔아야 뭔가 수지가 맞는데 5천만 원만 받으라고 하면 팔려고 해요? 안 팔려고 해요? 안 팔라 그러겠지. 그럼 어때요? 어쩔 수 없이 팔긴 팔되 잘 안 팔려고 하니까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이 는다 준다. 줄어든다. 분양주택의 질적인 수준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왜? 아 마감재 이태리 뭐 대리석 원석 쓸 거였는데 5천 받으러 가니까 뭐예요? 배니어판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주택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겠죠. 오케이? 이런 상황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분양가 규제 정책을 시행할 때 장기 단기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머 시가보다 값이 떨어졌네. 그럼 처음에는 너도 나도 사려고 하겠다. 주택 수요 증가. 오케이? 그런데 나중에 가면 주택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줄어드니까 수익이 줄어드니까 신규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한다. 줄이고자 한다. 줄이고자 한다. 그럼 신규 분양주택 공급이 감소한다. 질적 수준 떨어진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오케이? 생각들을 하세요. 됐습니까? 근데 이런 분양가 규제 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투기. 생각해봐요. 1억짜리를 5천만 원으로 규제를 해버리면 원래는 한 채 살 돈 가지고 두 채 구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제가 투기를 참 싫어하지만은 저 같아도 그런 상황이라면 두 채를 구입해서 한 채는 내가 살고 한 채는 팔아먹어야지. 이런 유혹을 쉽게 떨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두 채 사서 한 채를 단기에 팔려면 이거 뭐예요? 단기간의 매각을 통해서 양도 차익을 노리는 행위가 투기거든요. 그럼 어때요? 투기적 수요가 급증한다. 요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분양가 낮춰서 없는 사람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좀 늘려주고자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웬일? 신규 주택 공급은 줄어드는 데다가 투기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풀어주자라고 나온 거죠. 아시겠어요? 왜? 어떤 대책 세웠는데 그 문제의 그 대책에 대한 문제가 크게 발생하면 그거와 반대적인 대책을 세울 거 아니는 거지. 규제의 반대는 뭐다? 자율화다. 규제했더니 문제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율화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럼 봐봐요. 지금까지 5천만 받으라고 했다가 이제 니들이 알아서 받아 그러면 5천 받을래요? 1억 받을까요? 1억 받겠죠? 그럼 분양가가 올라가는 셈이죠? 오케이? 그럼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만 공급은 늘 거 아니에요. 또 비싸도 잘 팔려면 이뻐야 되니까 질적 수준이 올라간다. 뭐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규제와 반대말을 바꿔주면 자율화의 내용이다. 또 시가와 분양가의 격차가 별로 없다 보니까 양도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는 줄어든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십시오. 자, 오늘도 수업 받느라 대단히 고생들 하셨고요. 항상 제가 강조하죠. 오늘 한 내용은 반드시 오늘 복습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